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도 권지혁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끓는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KH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인 젊은 백만장자는 서류 뭉치를 윤이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세차게 내던졌다. 그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주무르려는 독재자 권대호 회장, 바로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온 또 다른 최후 통첩이었다. 이번에는 SJ그룹 회장의 딸과의 정략 결혼 건이었다. 지혁이 뼛속까지 혐오하는 기업 간의 동맹이었다. 그는 돈 많은 자들의 권력 게임에서 졸로 이용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생각이었다. 이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혁에게는 해결책이 필요했다. 아주 빠르고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어느 날 현실을 도피하려 정처 없이 헤매던 그는 가로등 불빛 아래 차가운 공원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몹시 지쳐 보이는 한 여자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문득 터무니없는 생각이 떠올랐다. 권지혁은 28살의 나이에 이미 KH그룹의 핵심 계열사 몇 군데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훤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까지 갖춘 그는 재계의 황태자로 불리며 수많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정작 그의 삶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과 다름없었다. 특히 할아버지인 권대호 회장의 그림자는 늘 그를 짓눌렀다. 권 회장은 손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들었고 회사의 이익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냉혹한 결정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지혁아, 내게 선택권은 없다. 강채린 양과의 결혼은 이미 양가 합의가 끝난 사안이다. 이건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KH와 SJ 두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계약이란 말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지혁은 이를 악물었다. 강채린, SH그룹의 막내딸이자 아름다운 외모 뒤에 오만함과 계산적인 속내를 숨기고 있는 여자. 지혁은 몇 번의 의례적인 만남에서 이미 그녀의 본성을 간파했다. 그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그는 값비싼 스포츠카를 몰고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맸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도 빠른 속도감도 그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차를 세운 곳은 낡고 한적한 공원 앞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공원 안으로 들어섰다. 싸늘한 밤 공기가 그의 머리를 식혀주는 듯했지만 마음속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옷차림은 남루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아마도 집 없는 노숙자일 것이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존재였지만 그 순간 지혁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래, 어쩌면 이게 방법일지도 몰라. 그는 여자에게 다가갔다. 여자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젊었고 퀭한 눈동자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알 수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저기요.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혁은 마른 침을 삼키고 본론을 꺼냈다. 실례지만 제가 당신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물론 당신에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일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닙니다. 계약 결혼이죠. 일정 기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당신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돈과 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지혁을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다. 이해합니다.
황당하게 들리겠죠. 지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제게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당신은 그저 내 옆에서 가끔 미소를 지어주고 정해진 대본대로 행동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할 거고요. 여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지혁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의심불신, 그리고 아주 작은 호기심. 지혁은 그녀가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미친 여자가 생면부지의 남자와 그런 터무니없는 계약을 하겠는가. 하지만 여자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좋아요. 아주 낮은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 계약하겠어요. 지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저도 조건이 있어요. 여자가 말을 이었다. 첫째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은 절대로 내 몸에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둘째 계약이 끝나면 당신은 내 과거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깨끗하게 헤어져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 진짜 이름이나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당신이 만들어낸 가짜 아내일 뿐이니까요. 그녀의 조건은 단호하고 명확했다. 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 조건들 모두 받아들이죠. 그렇게 한밤중에 낡은 공원에서 젊은 백만장자와 이름 모를 노숙자 여자 사이에 위험하고도 기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한유나라고 짧게 밝혔지만 지혁은 그것이 가명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예측 불가능한 여자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계약 결혼이 자신을 올가매던 답답한 현실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도 품게 되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권지혁과 한윤아의 계약 결혼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지혁은 자신의 충직한 비서이자 유일하게 믿는 사람인 최진만 실장에게 모든 준비를 일임했다. 최 실장은 지혁의 갑작스럽고도 황당한 계획에 처음에는 경악했지만 곧 그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일사천리로 이 일을 처리했다. 그는 법적으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간소한 혼인신고 절차를 마련했고 윤에게는 지역의 아내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과 의상, 그리고 신분을 위장할 간단한 배경 스토리까지 준비해 주었다. 윤아는 며칠 만에 공원의 노숙자에서 KH그룹 후계자의 아내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녀는 최 실장이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에 머물며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기본 소양을 익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했다. 지역은 계약 조건에 따라 그녀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에게 윤아는 그저 할아버지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마침내 지역은 윤아를 데리고 본가로 향했다. KH그룹의 총수이자 지역의 할아버지인 권대호 회장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서였다. 예상대로 권 회장은 불같이 노발대발했다. 그는 지역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그것도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집안이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다.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이 애비 애미도 없는 것 같은 년을 데리고 와서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게야. 권 회장의 불호령에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이 숨을 죽였다. 윤아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혁은 그런 윤아의 모습을 흘깃 보았지만 애써 무시하며 할아버지에게 맞섰다. 할아버지, 저는 이미 한윤아 씨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와서 물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채린 씨와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 계집에게 무슨 속셈으로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지 못할까. 권 회장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하지만 지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상태였다. 최악의 경우 KH그룹 후계자 자리에서 쫓겨나더라도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았다. 결국 권 회장은 지혁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이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유나를 혹독하게 시험할 것임을 암시했다. 그날부터 유나의 재벌가 생활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지역의 넓고 화려한 저택에서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들의 방은 따로였고 대화는 거의 없었다. 유나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조용히 지냈고 지역은 그런 그녀의 존재를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윤에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유나는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말수도 적었지만 가끔씩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의 예상을 벗어나곤 했다. 그녀는 값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파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서재에 있는 고전 문학이나 철학 서적에는 깊은 흥미를 보였다. 또한 가끔씩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권 회장의 냉대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결코 비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묘한 평정심을 유지했다. 지혁은 그런 유나의 모습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위화감과 함께 미묘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 공원에서 만난 평범한 노숙자였을까? 아니면 그녀의 침묵 뒤에는 어떤 숨겨진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는 계약 조건에 따라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기로 했지만 점점 더 그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 한편 지역의 깜짝 결혼 소식은 사교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온갖 추측과 험담이 난무했다. 특히 지역의 약혼녀였던 강채리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길길이 날뛰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유나의 정체를 밝혀내고 지역과의 관계를 망쳐놓으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사람을 고용하여 유나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호시탐탐 그녀를 함정에 빠뜨릴 기회를 노렸다. 권 회장 역시 유나를 며느리로 인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유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공식적인 자리에는 절대 그녀를 동반하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집안의 사용인들에게도 유나를 무시하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내렸다. 유나는 거대한 저택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듯한 강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지혁은 그런 유나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겪는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녀의 알 수 없는 매력에 조금씩 끌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그녀의 슬픈 눈빛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지만 이미 그들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권지혁과 한유나의 계약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의문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유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저택의 서재나 정원에서 홀로 보냈다. 하지만 지혁은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계약 아내로만 치부할 수 없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불일치와 숨겨진 듯한 사연들이 그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어느 날 저녁 지혁은 서재에서 사업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책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유나가
자신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관한 어려운 원서였고 그녀의 입에서는 유창한 고대 그리스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역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유나는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황급히 입을 다물고 얼굴을 붉혔다. 방금 그게 뭐죠? 유나 씨, 지혁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지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공원에서 만난 평범한 노숙자가 고대 그리스어 원서를 읽고 심지어 유창하게 구사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 다른 한 번은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던 KH그룹의 자선 파티에서였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나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듯했지만 곧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며 우아하고 기품 있는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대했다. 특히 파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 사업가와 자연스럽게 영어와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은 지혁을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사용 어휘 또한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파티가 끝난 후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나는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렸고 마치 끔찍한 기억이라도 떠오른 듯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지혁은 당황하여 그녀를 간호했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침묵으로 돌아갔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혁은 유나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넘어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절대로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에는 분명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는 최진만 실장에게 비밀리에 유나의 뒷조사를 지시했지만 최 실장이 가져온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한유나라는 이름으로는 그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지역의 약혼녀였던 강채린의 방해 공작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악랄해졌다. 그녀는 유나가 천박한 노숙자 출신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언론을 이용하여 KH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했다. 또한 사교계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유나를 고립시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녀에게 모욕감을 주려 애썼다. 권지혁 씨, 당신 정말 눈이 멀었군요. 저런 싸구려 여자에게 빠져서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다니. 할아버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채린이 어느 파티장에서 유나와 함께 있는 지혁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유나는 그런 채린의 도발에도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유나의 손을 잡고 채린 앞에 나섰다. 강채린 씨,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이 꾸미는 유치한 장난들, 이제 그만두는 게 좋을 거요. 나는 당신 같은 여자와 결혼할 생각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지역의 단호한 태도에 채린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지역은 공식적으로 유나를 자신의 아내로 인정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계약 조건에는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유나를 지키고 싶다는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밤이 되면 유나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흐느끼는 유나를 보았고 그녀의 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차마 그녀에게 그 상처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과거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혁은 유나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강한 욕망과 그녀의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과의 계약 결혼을 받아들였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의 슬픈 눈빛 뒤에 숨겨진 아픔을 존중하고 싶었다. 어느 비 오는 밤 저택 전체가 정전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어둠 속에서 유나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며 발작에 가까운 증세를 보였다. 지혁은 당황하지 않고 그녀를 진정시키며 능숙하게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키고 집안의 조명을 밝혔다. 유나는 그의 침착하고 듬직한 모습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지혁에게 자신의 속마음의 일부를 털어놓았다. 저는 어둠이 무서워요. 그리고 낯선 곳에 혼자 있는 것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지혁 씨.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지혁은 유나의 눈에서 어떤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읽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이 계약 결혼을 단순한 비즈니스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유나라는 여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연민을 넘어선 더 깊고 강렬한 무엇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비밀과 의심 속에서 아주 작은 진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정전 소동 이후 권지혁의 마음속에서 한유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의 알 수 없는 과거와 깊은 슬픔은 그의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보호 본능을 자극했고 그는 어떻게든 그녀의 비밀을 풀어내고 그녀를 돕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최진만 실장에게 유나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도 높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단순한 신원 조회 수준을 넘어 과거 실종자 명단이나 미해결 사건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보라는 비밀 명령이었다. 최 실장은 지역의 지시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의 네트워크까지 동원하여 유나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아무런 단서도 잡히지 않았다. 한유나라는 이름과 그녀가 공원에서 발견될 당시의 인상착의 외에는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것처럼. 그러던 중 최 실장은 아주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10여 년 전 한 지방 소도시에서 일어난 일가족 의문의 교통사고에 관한 기사였다. 사고로 부모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어린 딸 하나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첨부된 몽타주 속 어린 소녀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현재 유나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래전 일이었고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혁은 그 기사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만약 유나가 그 기사 속에 실종된 소녀라면 그녀는 얼마나 끔찍한 과거를 견뎌온 것일까?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비밀은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할 수 있었다. 한편 그들의 주변에는 새로운 위협이 들이오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지역의 저택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검은색 차량이 목격되었고 유나가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가 그녀를 미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역은 즉시 경호 인력을 강화하고 유나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은 점점 더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권대우 회장의 압박 또한 계속되었다. 그는 여전히 유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어떻게든 지혁과 유나를 갈라놓고 강채린과의 정략 결혼을 성사시키려 했다. 그는 퍼피체이트 그룹의 이사들을 동원하여 지역의 경영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꾸몄다. 또한 윤에게는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거나 집안의 사용인들을 시켜 그녀를 괴롭히는 유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강채린 역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약혼자를 빼앗아간 정체불명의 여자 유나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유나의 뒷조사를 계속했고
그녀의 과거를 캐내어 대중 앞에 폭로함으로써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녀는 윤아가 지혁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고 확신했고 어떻게든 그 증거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처럼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박과 위협 속에서 지혁과 윤아의 계약 결혼은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을 숨긴 채 오직 계약 조건에 따라서만 행동하려 애썼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은 그들을 계속해서 부딪히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감정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윤아는 지역의 서재에서 우연히 자신이 과거에 그렸던 것과 유사한 문양의 책갈피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가문의 문장처럼 보였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문양에 강하게 이끌렸다. 그녀는 지역에게 그 책갈피에 대해 물었지만 지역 역시 그것이 언제부터 서재에 있었는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문양은 윤아의 잊혀진 기억을 자극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윤아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갇혀 있었고 정체 모를 남자들이 그녀를 위협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방금 전 보았던 책갈피의 문양과 똑같은 낙인이 찍혀 있었다. 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지혁은 윤아의 비명소리에 놀라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윤아를 보자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방치할 수 없었다. 그는 윤아를 자신의 품에 안고 부드럽게 다독였다. 괜찮아요, 윤아 씨. 내가 있잖아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고 그의 품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윤아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강한 감정을 느꼈다. 지형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연약하지만 강인한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고 그녀의 모든 비밀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미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실한 감정의 싹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거대한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이후 권지혁과 한윤아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계약으로 맺어진 차가운 관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그 빈틈으로 인간적인 온기와 알 수 없는 설렘이 스며들었다. 지혁은 더 이상 윤아를 단순한 도구로 여기지 않았고 윤아 역시 지혁에게서 차가운 백만장자의 모습이면에 숨겨진 따뜻함과 의외의 순수함을 발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아의 과거와 관련된 정체불명의 세력은 더욱 대담하고 집요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지역의 저택 주변을 맴돌던 수상한 차량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느 날 밤에는 괴한들이 저택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지역이 고용한 경호원들에게 발각되어 쫓겨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은 더 이상 상황을 안일하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윤아의 안전을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자신의 최정예 경호팀을 24시간 그녀 곁에 배치했다. 하지만 윤아는 그런 과도한 보호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역에게 더 큰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몇 번이나 그의 곁을 떠나려 시도했다. 지역 씨,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윤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윤아 씨. 지혁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당신 혼자 어딜 가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어진 그녀에 대한 걱정과 보호 본능이 강하게 묻어 나왔다. 유나는 그런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만 갔다. 그녀의 과거는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지혁은 유나와 함께 기분 전환을 위해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으로 드라이브를 나섰다.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진 외출이었지만 그들은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이 수목원 내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복면의 괴한들이 그들을 덮친 것이다. 경호원들이 즉시 대응했지만 괴한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고 훈련도 잘 되어 있었다. 순식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수목원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혁은 본능적으로 유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필사적으로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전문적인 격투 기술은 없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는 그의 용기와 임기응변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괴한들의 공격을 막아냈고 때로는 몸을 던져 윤에게 향하는 위협을 대신 막기도 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그들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경호원들 몇몇이 부상을 당해 쓰러졌고 괴한들은 포위망을 좁혀왔다. 바로 그때 유나가 갑자기 지혁의 손을 뿌리치고 괴한들 앞으로 나섰다. 네오이들이 원하는 건 나잖아. 이 사람은 상관없으니 나만 데려가. 유나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연약한 여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와 함께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번뜩이고 있었다. 지혁은 유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강인함을 느꼈다. 괴한들 역시 유나의 기세에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최진만 실장이 미리 위기 상황을 대비해 위치 추적 장치를 작동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괴한들은 경찰이 출동하자 당황하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고 지혁과 유나는 구사일생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윤에게 모든 진실을 요구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예요, 유나 씨? 그리고 저들은 누구고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유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한유나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과거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임무는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과 관련된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조직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 그녀가 기억을 잃었던 것도 강물에 빠졌던 것도 모두 그들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지혁은 그녀의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사랑하게 된 여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과거를 가진 비밀 요원이었다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유나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어떻든 그녀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든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다. 알겠어요, 유나 씨.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지혁이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의 싸움은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하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내요. 유나는 그의 말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계약관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과 음모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하나로 묶여 거대한 폭풍 속으로 함께 나아가기 시작했다. 수목원에서의 비습 사건 이후 권지혁과 한유나 아니, 이제는 자신의 진짜 이름인 서지수라고 밝힌 그녀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혁은 더 이상 계약이나 할아버지의 압박 때문에 그녀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수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수 역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주는 지혁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지수는 지혁과 최진만 실장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욱 자세히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전직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다양한 특수훈련을 받았으며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 배후를 파헤치기 위해 비밀리에 활동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추적하던 것은 검은 태양이라고 불리는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이었고 그들은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그리고 각국 정부의 고위층과 연계된 비자금 조성 등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 지수가 강물에 빠졌던 그날은 바로 검은 태양의 핵심 간부 중 한 명을 만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던 순간 조직의 함정에 빠져 제거될 뻔했던 날이었다. 그녀가 기억을 잃었던 것도 그들이 사용한 특수약물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지역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책갈피의 문양은 바로 검은 태양을 상징하는 표식이었다. 어쩌면 그 책갈피는 과거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단서였거나 혹은 조직이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였을지도 몰랐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혁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지수가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KH그룹의 모든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하여 검은 태양의 실체를 파헤치고 지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최진만 실장 역시 지역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과거 국정원에서 활동했던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비밀 작전을 지원했다. 한편 지역의 할아버지인 권대우 회장과 강채린의 방해 공작 또한 계속되었다. 권 회장은 지역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빠져 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지수를 떼어내려 했다. 강채린은 지역에게 버림받았다는 복수심과 지수에 대한 질투심으로 이성을 잃고 검은 태양 조직과 은밀히 접촉하여 그들에게 지수와 지혁에 대한 정보를 흘리는 위험한 거래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가 사라지면 지혁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에 빠져 있었다. 교문태양 조직은 지수가 자신들의 핵심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위협을 느끼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악랄하고 대담한 공격을 감행해왔다. 그들은 지역의 회사에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의 사업 파트너들을 협박하여 그를 고립시키려 했다. 심지어 지수의 은신처에 폭탄을 설치하는 끔찍한 테러 시도까지 벌였다. 하지만 지역과 지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지역은 자신의 사업가적 수완과 전략적인 사고로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사업들을 하나씩 폭로해 나갔다. 지수는 과거 비밀 요원 시절에 뛰어난 전투 능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내부 정보를 빼내고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여 역으로 함정을 파기도 했다. 그들의 방역은 거셌고 검은 태양 조직은 점차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지역과 지수는 검은 태양의 수장이자 모든 악의 근원인 미스터 K라는 인물이
한국에서 비밀리에 마약 밀거래를 시도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경찰 내부에 있는 조력자들과 협력하여 거래 현장을 급습하여 미스터 K를 체포하고 조직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다. 작전 당일 밤 폐양구에 버려진 창고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혁과 지수는 최정의 경호팀과 함께 잠복하여 미스터 K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창고 안으로 들어섰고 차에서 내린 인물은 놀랍게도 지역의 오랜 사업 경쟁자이자 강채린과 손을 잡고 KH그룹을 위협하던 인물이었다. 그가 바로 검은 태양의 한국 지부 책임자이자 미스터 K의 대리인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잠복해 있던 경찰 특공대와 지역의 경호팀이 일제히 창고를 덮쳤다. 격렬한 총격전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창고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지수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지휘하며 조직원들을 제압해 나갔고 지혁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위험한 순간마다 몸을 던져 그녀를 보호했다. 그의 사랑은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검은 태양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거나 사살되었고 그들의 수장인 미스터 K의 대리인 역시 지혁과 지수의 손에 붙잡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채린이 검은 태양과 내통하며 KH그룹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모든 증거들이 확보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지혁과 지수는 서로를 부축하며 피투성이가 된 창고를 걸어 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과거의 악몽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밝은 새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폐양구에서의 총격전은 검은 태양 조직의 국내 활동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권지혁과 서지수 그리고 최진만 실장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체포된 조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과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조직의 국내외 연계망을 소탕하고 그들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검은 태양의 한국 지부 책임자이자 지역의 오랜 사업 경쟁자였던 인물은 물론 그와 결탁하여 KH그룹을 위협하고 지수를 위험에 빠뜨렸던 강채린 역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어리석은 질투와 복수심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말았다.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KH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혁과 지수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수가 과거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비밀 요원이었다는 사실과 그녀가 거대한 범죄 조직에 맞서 싸워왔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지역의 할아버지인 권대호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깊은 충격과 함께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KH그룹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아찔함을 느꼈고 동시에 손자인 지혁과 그의 곁을 지킨 지수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오랜 고집과 독선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지혁과 지수 앞에 진심으로 사죄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 욕심 때문에 너희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구나. 권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였다. 지혁아, 그리고 지수야. 이제부터 KH그룹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더 깨끗하고 강한 기업으로 만들어다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지켜보겠다. 권 회장은 약속대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모든 권한을 지혁에게 위임했다. 지혁은
할아버지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감사했고, 이제부터 KH그룹을 진정한 정도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이끌어갈 것을 다짐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지혁과 지수에게는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미 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고, 이제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부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최진만 실장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다시 올렸고, 서로의 손가락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반지를 끼워주었다. 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태양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고 관련된 모든 범죄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과거 비밀 요원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KH그룹 내에 새로운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범죄 피해자들을 돕거나 국제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는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 거듭났다. 지형 역시 KH그룹의 회장으로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며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꼭두각시가 아니었고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을 가진 진정한 경영자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지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고,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평범한 일상을 즐기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는 예쁜 딸과 늠름한 아들이 태어났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저택을 가득 채웠고, 지혁과 지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누렸다. 최진만 실장은 여전히 그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충직한 집사이자 친구였고, 권대우 회장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과거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지혁과 지수는 아이들이 잠든 후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들의 사랑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기억나요? 지혁 씨,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황당한 제안을 했었는지.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혁도 웃으며 지수의 어깨를 감쌌다. 그때는 정말 절박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황당한 제안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 나도 그래요. 당신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어둠 속에서 나를 구해준 당신의 손길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나온 시련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그 어떤 운명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했다.